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을 한다. 직장에서는 밥벌이를 위해서, 친구들과는 외톨이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고 노력한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는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없다. 다만 내가 맺고 있는 관계의 질이 곧 내 삶의 질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관계로 인하여 기쁘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관계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되기도 한다. 특히 내가 상대방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클수록 내 인생의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고통이 그 사람의 말과 태도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매번 자신감이 없다고 하며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쉽게 휩쓸리곤 한다. 한 심리학자는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들이 보통 상대방에게 의존성이 클수록 그 위험이 높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예를 들면 오랜 친구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의사를 거절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곁에 없으면 스스로 결정하거나 혼자서 행동하기를 두려워하는 경우, 이미 이별한 뒤에도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다시 재회하여 예전의 시련과 상처가 여전히 반복되는 연애를 하는 경우 등이 모두 해당된다.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주 나오는 고민 중 하나는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 방법이다. 정년퇴직이 보통 60세 전후로 다가오기 때문에 50대는 점진적으로 퇴직 후 삶을 준비해야 할 시기로 여겨진다. 가정에서 자녀 양육이나 가사에서 벗어난 50대 주부들도 이와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이 시기에는 신체적인 건강과 자산 관리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먼저이다.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다. 인간의 인생은 내가 바라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즉, 언젠가 또는 문득 우리에게는 인생을 홀로 보내야만 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생애 한 번은 이런 상황은 찾아올 수 있다. 항상 타인과 함께해야 한다는 의존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상황이 닥쳤을 때 외로움과 두려움이 자신을 압도해 버릴 수 있다. 혼자서 살아가기에 삶은 버겁게만 느껴지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불안함에 빠져들게 한다. 삶을 잘 헤쳐나갈 자신이 없다. 최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대가족은 점차 핵가족으로 변모하였고 이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 1인 가구의 수가 1000만에 육박했다고 한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이야말로 노후 대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이다.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이란 경제적 독립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자립까지 아우르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자립성을 갖출 수 있을까? 일단 내 자신부터 잘 알아야 한다. 내 습관과 성향,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의존성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매사에 과도한 돌봄을 요구한다. 타인의 지원과 도움 없이 자신이 스스로를 잘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통 평범한 결정을 할 때조차 재확신과 조언을 수없이 요구한다. 이들은 본인 삶의 여러 상황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긴다. 예를 들어 이들은 배우자에게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매번 확인받고 결정해달라며 의존할 수 있다. 아무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이들이 의존하는 사람에게 버려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과하게 가지고 있다. 자신이 의존했던, 가까웠던 인간관계가 끊어지면 즉시 대체자를 찾으려고 한다.
보살핌을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들은 대체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 이것저것 따지지 않을 수 있다. 타인에 대한 과도한 복종심을 가지고 있다. 상대방과 의견 차이가 있는데도 타인으로부터 지지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두려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잘못된 상황인 줄 알면서도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를 할 수 있다. 화를 내는 것이 적절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친구와 동료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 이들은 돌봄과 지지를 받기 위해 무엇이든 한다. 예를 들어 불쾌한 업무를 수행하고 불합리한 요구를 받아들이며 신체적, 정서적 학대도 견뎌내려고 애쓴다. 스스로를 돌볼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고 두려워한다. 자존감과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 본인을 열등하다고 생각하며 본인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은 상대방의 비판이나 거절을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고 과대 해석하여 자기 스스로 자존감을 낮춘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을 회피하며 본인이 무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도움과 재확신을 받으려고 한다. 혼자 사는 힘이 필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관계의 본질은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인맥을 넓히는 데만 힘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친구가 많다고 해서 외롭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겉보기로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진정한 소통과 연결이 없는 관계는 오히려 내면의 외로움을 심화시킬 뿐이다. 친구가 많아도 진정한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경우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취약함이나 진심을 드러내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진짜 나를 숨기고 가면을 쓰고 사는 삶은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기대를 걸고 실망을 반복하면 외로움이 커질 수 있다. 내가 해준 만큼 상대방도 해줄 거야 라는 생각은 종종 실망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항상 균형을 이루는 것은 아니며 기대와 실망은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유형의 관계 패턴에 빠져 끊임없이 취하거나 잃는 상황에 처하면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역할 고정은 불균형적인 관계를 만들고 외로움을 심화시킬 수 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섣불리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자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취미생활이나 흥미로운 활동에 집중하며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혼자 되는 것이 외로움과 같다고 배워왔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모두가 혼자서도 행복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혼자면 무척 외로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다. 혼자라는 말을 떠올리면 우리는 종종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인다. 이는 고립될 것이라는 불안과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지속적으로 혼자가 되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는 메시지를 받아왔다. 이런 사회적 강조는 정신적 의존증 같은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허전함과 우울함을 경험하고 혼자가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느낀다. 하지만 혼자라는 상태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가 믿도록 강요받은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근거 없는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중 하나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공포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자아를 성찰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볼 때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배우자가 떠나고 가족이 우리 곁을 떠나며 친구가 등을 돌릴 때 우리는 스스로를 혼자라고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심한 실망과 함께 고통을 더한다. 그러나 현실은 인생은 다양한 실망을 품고 있으며 가장 친한 친구조차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인생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유일한 존재, 즉 내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내면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하는 삶도 좋지만 혼자여서 느낄 수 있는 행복도 크다. 배우자나 연인이 있더라도 자신의 행복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지워서는 안 되고, 싱글이라면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을 외롭거나 우울하게 만들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는 기회로 삼아보라.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하겠다. 취미를 만든다. 혼자 있는 시간은 취미를 만들고 오랫동안 원하던 버킷리스트 목록을 지워가기에 완벽한 기회다. 그림 그리기, 요리, 수영 등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기회는 수없이 많다. 필요한 건 그것들을 해나갈 시간이다. 자신을 이해하는 데 집중한다.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을 더 잘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무엇이 내 안의 열정에 불을 당기는지를 찾는 시간을 갖는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고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강점을 이용한다. 삶의 모든 면에서 성장을 추구한다. 항상 더 나아질 수 있고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성장 마인드셋을 발전시킨다. 혼자 있는 시간은 새로운 믿음과 관점을 배우고 잊고 다시 배우기 위한 완벽한 시간이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마음 챙김 습관을 키운다. 책을 읽든 요리를 하든 그림을 그리든 그 순간 내가 하는 일에 마음을 두는 데 에너지를 사용하라.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현재에 집중하는 습관이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자리 잡아 항상 그런 삶을 살게 된다. 마음 챙김은 주변의 모든 혼란과 소음 속에서 평정을 찾고 중심을 유지하는 열쇠다. 가끔 혼자 있는 건 정상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의 시간이 필요하며 이는 삶의 한 부분이란 걸 이해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기도 한다. 누군가와 함께 할 때가 이상적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당신도 그렇다면 이제 자기 자신을 돌볼 때이다. 노년에 혼자 잘 사는 방법이라는 글이 있다. 혼자 지내는 버릇을 키우자. 남이 나를 보살펴 주기를 기대하지 말자. 남이 무엇인가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자.
무슨 일이든 자기 힘으로 하자. 죽는 날까지 일거리가 있다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움직이자. 늙으면 시간이 많으니 항상 운동하자. 당황하지 말고 성급해하지 말고 뛰지 말자. 체력, 기억력이 왕성하다고 뽐내지 말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버릇을 기르자. 나의 괴로움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지 말자. 편한 것 찾지 말고 외로움을 만들지 말자. 늙은이라고 냉정이 대하더라도 화내지 말자. 자손들이 무시하더라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친구가 먼저 죽어도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자. 고독함을 이기려면 취미생활과 봉사생활을 하자. 일하고 공치사 하지 말자.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마음과 다른 인사치레는 하지 말자. 칭찬하는 말도 조심해서 하자. 청하지 않으면 충고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남의 생활에 참견 말자. 몸에 좋다고 아무 약이나 먹지 말고 남에게 권하지 말자. 의사를 정확히 말하고 겉과 속이 다른 표현을 하지 말자. 어떤 상황에도 남을 헐뜯지 말자. 함께 살지 않는 며느리나 딸이 더 좋다고 하지 말자. 같이 사는 며느리나 딸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자. 잠깐 만나 하는 말 귀에 담아두지 말자. 가끔 오는 식구보다 매일 보살펴주는 사람에게 감사하자. 할 수 없는 일은 시작도 하지 말자.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동물을 기르지 말자. 사진, 감사패, 내 옷은 정리하고 가자. 후덕한 늙은이가 되자. 즐거워지려면 돈을 베풀어라. 그러나 돈만 주면 다 된다는 생각은 말자. 일을 시킬 때는 자손보다 직업적인 사람을 쓰자. 일을 시키고 잔소리하지 말자. 외출할 때는 항상 긴장하자. 젊은 사람 가는데 동행하지 말자. 여행을 떠나면 여행지에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자. 이사를 가거나 대청소를 할 때 자리를 피해주자. 음식은 소식하자. 방문을 자주 열고 샤워를 자주 하자. 몸을 단정히 하고 항상 화장을 하자. 구취에 채취에 신경 쓰자. 옷차림은 밝게, 속옷은 자주 갈아입자. 이웃을 사랑하자. 늙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하자. 인간답게 죽는 모습을 자손들에게 보여주자. 자살은 자식에 대한 배반이다. 늘 감사하자.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하자. 늘 기도하자. 그리고 또 기도하자. 항상 기뻐하자. 그리고 또 기뻐하자. 인생 후반전에는 관계에도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어떤 가지를 치고 어떤 가지를 남길 것인가. 사람 보는 안목이 중요하다. 특히 나에게 진정한 친구가 누구일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진정한 친구란 무엇일까? 친구는 가깝고 오래 사귄 것을 뜻한다.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친구가 3명만 있다면 정말 성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늘 곁에서 함께하는 진정한 친구의 모습은 이렇다. 진정한 친구는 뒤에서 몰래 험담하지 않으며 인신공격하지 않는다. 진정한 친구는 무의미한 논쟁은 하지 않으며 대화 중에 말을 끊지도 않는다. 진정한 친구는 목표에 대해 낙담하게 하지 않으며 과거에 대해 흉보지 않는다. 진정한 친구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도록 두지 않으며 성공을 질투하지 않는다.
진정한 친구는 친구를 판단, 수정하려고 하지 않으며 우정의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영국 끝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라는 질문을 현상 공모했다. 독자들로부터 비행기, 기차, 도보 등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나왔다. 과연 1등으로 당선된 답은 무엇이었을까? 전혀 예상 밖의 의외의 답이 1등으로 뽑혔다. 그것은 바로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었다. 좋은 친구들과 함께라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재미있게 갈 수 있으니 지루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1등이 되었을 것이다. 많은 위인들이 친구와 관련된 명언을 남겼다. 우정이라는 기계에 잘 정제된 예의라는 기름을 바르는 것은 현명하다. 설명하지 마라. 친구라면 설명할 필요가 없고 적이라면 어차피 당신을 믿으려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과 리무진을 타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겠지만 정작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은 리무진이 고장났을 때 같이 버스를 타줄 사람이다. 선물로 친구를 사지 마라. 선물을 주지 않으면 그 친구의 사랑도 끝날 것이다. 불행은 누가 진정한 친구가 아닌지를 보여준다. 풍요 속에서는 친구들이 나를 알게 되고 역경 속에서는 내가 친구를 알게 된다. 친구를 얻는 방법은 친구에게 부탁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더라도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 방법은 비단 앞에서 제시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인생 후반전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지혜가 켜켜이 쌓이다 보면 인생에서 예측하지 못한 어떤 상황이 와도 스스로 강건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낭독할 책은 행복한 이기주의자의 두 번째 이야기이다. 전 세계의 1억 독자가 사랑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웨인 다이어 박사가 현인들의 지혜를 모아서 펼친 책이다. 그들의 지혜가 당신의 삶에 에너지와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바란다. 내가 처한 상황을 전환시키는 법. 깨달은 뒤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다. 일반적으로 깨달은 상태라는 높은 정신적 경지의 현상을 연구할 때마다 이 간단한 화두는 나에게 큰 기쁨의 원천이 된다.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난해한 개념에 대해 보통 올바른 정신적 훈련을 통해 열심히 정진한다면 언젠가는 성취하게 될 의식 상태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려는 이유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순수한 기쁨을 누리게 되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이 유명한 화두는 그와는 좀 다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깨달음이란 노력하여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도달하는 것이라고. 한번 이 알매 도달하면 모든 것이 변화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눈을 감고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눈을 뜬 것과 같다. 이제 볼 수 있지만 세상이 바뀌진 않은 것이다.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다는 이 화두는 깨달음이란 히말라야 산맥의 깊은 동굴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야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것은 구루나 책에서 또는 공부로 얻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있어서 깨달은 상태라는 것은 무언가에 깊이 몰입해 있는 상태,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평화에 쌓여 있는 상태라는 매우 기본적인 개념이다. 만약 내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고 긴장하면 바로 그 순간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 나는 이런 불안정한 순간을 알게 되는 것이 깨달음을 얻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믿는다. 깨달은 사람과 무지한 사람의 차이는 자신이 무지한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다고도 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나는 내적 평화가 더 커지고 깨달음에 대한 의식도 더 깊어진 것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10대 때부터 해온 대로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다. 비록 일의 종류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날마다 돈이 될 일을 하고 있다. 나는 매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하고 적당히 먹고 이를 닦고 뒤를 본다. 첫 아이가 태어난 이래 과거 30년 동안 그리고 7명의 자식들을 더 키워낸 오늘까지 나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 어떻게 아이들을 보호하고 먹이고 가르치고 다룰 것인지. 생활을 걱정하며 계속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다. 깨달음은 일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을 통해 얻은 선견지명이 당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뭐란 말인가? 일상의 허드렛 일을 해결해 주지도 않고 문제가 없는 고요한 생활로 이끌지도 못한다면 말이다. 깨달음은 당신의 외부 세계를 바꾸어 놓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을 다루는 당신의 방법을 바꿀 것이다. 이전에 나는 아이들의 행동을 보며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내 것이라는 소유욕과 애착을 버리게 되었다. 이제는 8살짜리 딸아이가 짜증낼 때도 아이가 관심을 끌기 위해 하는 행위라고 해석한다. 딸의 어린애 같은 행동에 휘말려서 분을 내고 싶은 마음은 없다. 내 아이들 역시 이런 식의 초연한 관점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초연함이란 무관심한 태도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언제나 평화로운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로움이다. 아직도 매일 감당해야 할 똑같은 문제, 사건, 일은 존재한다. 전에는 아주 지저분한 기저귀를 갈거나 아이가 마룻바닥에 토해 놓은 것을 치워야 했을 때 심한 혐오감을 느꼈다. 이건 도저히 할 수 없어. 이걸 치우다간 구역질이 나올 거야. 그리고 슬쩍 피해버리거나 어쩔 수 없이 치우면서 후각을 찌르는 냄새에 괴로워했다. 그런 태도는 부모 노릇을 즐겁지 않은 임무로 전락시킬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놀랍게도 요즘 나는 더러운 기저귀나 토사물 더미를 보고도 더 이상 신체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다. 토사물은 내가 깨닫기 전에도 거기 있었고 깨달은 후에도 거기 있다. 하지만 깨달은 다음에는 초연한 태도로 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평화다.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다. 나는 차라리 평화를 선택할 수 있다. 나는 그 화건 하나가 깨달음에 관한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빨래를 하고 물건을 나르는 등의 일을 하는 동안 평화로움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깨달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진 않는다. 그보다는 당신이 자유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 그 자체가 되는 것이자 우주와 연결되는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육신의 한계 때문에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게 된다. 깨달은 뒤에는 가장 세속적인 일을 포함한 모든 일들이 신을 알기 위한 기회가 된다. 정신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모든 사물, 모든 사람과 동일시함으로 온 세상을 평화로운 마음으로 대한다. 꽃과 나무를 선입견으로 분류하지 않게 되고 자연과 접촉하는 일에 더욱 빠져들게 된다. 이 간단하고 짧은 화두는 수천 년 동안 깨달음을 구한 사람들을 통해 전해 내려온 대단한 선물이다. 당신 안에서나 밖에서나 눈에 보이는 것을 바꿀 필요는 결코 없다. 단지 보는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을 뿐이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마지막으로 깨달았다고 해서 결코 겉으로 드러내선 안 된다.
나는 깨달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깨달은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그렇다는 것을 스스로 표현하자. 절망의 순간에 당신이 탓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경우이고 자신이 얼마나 자주 그 함정에 빠지는지 눈여겨보자.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다. 무지한 사람들은 대개 자신들의 무지를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깨달음이란 앞으로 주위 환경이 좀 더 나아지면 언젠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 것처럼 늘 해야 할 일이 당신에게 있다. 그 일을 어떻게 보는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평화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다. 그런 일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대처해보자. 예를 들어 교통체증이 심하거나 오래 줄을 서야 해서 짜증이 잔뜩 날 때 이를 현대 생활의 일상적인 일로만 보지 말고 이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보자. 마음속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 슬픔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우리 인생에는 사고, 질병, 재정적인 재난, 관계의 단절, 화재나 홍수, 재산의 손실 혹은 죽음과 같은 절망적이고 어두운 시간들이 존재한다. 그 시간은 우리를 고통, 분노, 거부, 그리고 슬픔에 무수히 빠뜨린다. 대부분이 그렇듯이 당신도 슬픔 속에 깊이 가라앉아 자신의 불행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마침내 긴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그것을 딛고 일어나 포용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상실이나 몰락이라고 당신이 이름 붙인 살면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돌이켜보라. 그리고 그 일들이 이미 예정되었던 일이라고 가정해보라. 슬픔을 가져다 준 그 사건은 반드시 겪어야 했던 일이고 당신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가정해보라. 그리고 이제 당신이 거기에 걸맞은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라. 분명 이런 가정은 지금껏 큰 재앙이나 죽음에 대해 배웠던 것과는 상충하는 것이다.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다. 루미의 시각에서 본 진리가 고통스런 상황에 반응하는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한다는 말이다. 슬픔 안에 있는 선물이나 달콤함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이 세상은 우리 모두를 꼭 필요로 하는 합리적인 체계라서 거기에 우연이란 없다. 바로 지금 여기에 슬픔의 한가운데서 배울 것이 있다. 당신은 이런 교훈을 받아들여 즐거운 확신을 맛볼 수 있다. 비극을 좋아하는 척할 순 없으나 그것을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마음먹을 순 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슬픔을 이겨낼 것이고 슬픔을 파는 행상인의 장사판을 뒤엎을 것이다. 원시사회에서 죽음은 축하의 기회였다. 슬픔과 비탄의 시간 속에서도 그들은 기본적인 사실을 잊지 않았다. 이 땅에 도착한 것도 떠나는 것도 질서에 따라 이뤄진다는 사실을. 우주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진행한다. 이 질서는 우리가 일생 동안 겪은 수많은 고통을 포함하여 창조물의 세포 하나하나 속에 흐르고 있다. 나는 고등학생 때 높이뛰기 선수였다. 가로막대 너머로 내 온몸을 던질 도움닫기를 할 때는 에너지를 증폭시키기 위해 최대한 몸을 낮췄다. 더 높이 솟구치려면 몸을 낮추었다가 점프를 해야 했다. 비탄이 단지 슬픔의 내적 표현일 뿐이라면 그것은 우리를 끝도 없는 밑바닥까지 추락시킬 것이다. 우리는 한없는 슬픔 때문에 꼼짝도 하지 못하고 죄책감과 고통에 짓눌릴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절망 안에 달콤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슬픔을 떨쳐 버릴 수 있다. 몰락이 있기에 우리는 일어설 발판을 다시 얻고
황폐한 삶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와 위로 솟구치게 된다. 슬픔에 잠겨 있는 순간에 아주 침착하게 말해보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이 상실감을 넘어서서 고통을 축복으로 바라볼 수는 없을까? 그리고 자신의 반응을 잘 살핀 후 그대로 따라보자. 당신은 절망에 대해 좀 더 나은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다. 상실감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연습을 해보자. 상실감을 느끼고 그것을 표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축복을 느낄 수도 있다. 즉각적인 변화를 바라지는 말자. 내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느끼는 그대로 내버려 두자. 모든 절망은 축복이며 모든 상실은 신의 질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점차 슬픔을 달콤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에너지를 갖게 될 것이다. 너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다. 심리학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다. 이루고 싶은 모습을 마음속에 그린 다음 충분한 시간 동안 그 그림이 사라지지 않게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꿈꿀 때와 마찬가지로 생각도 그림으로 하게 된다. 단어도 문장도 구절도 없고 정신적인 이미지만 있을 뿐이다. 단어는 서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그런 그림들을 묘사할 수 있게 해주는 상징들이다. 나는 이런 원칙에 따라 내 운명을 명시하라라는 책을 쓴 적이 있다. 네 가지 R이라는 나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제안하려 한다. 여기 그 네 가지 R이 한 문장 안에 있다.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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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원하는 것은 결국 얻게 될 것이다. 첫 번째 R은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을 나타낸다. 승진, 세차, 몸무게 줄이기, 중독에서 벗어나기 등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그림을 만들어내는 곳은 여기다. 일단 그림이 만들어지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거나 원하는 새 차를 몰고 있거나 원하는 몸무게에 도달해 있거나 중독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을 그림 속에서 보게 되므로 그것들을 바라게 된다. 우리가 겉으로 표현하는 모든 것들은 내부의 그림 그리기가 기초가 되어 그것을 바라는 데서 시작된다. 두 번째 R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을 상징한다. 바라는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것과 갈망하는 것의 차이는 그것을 자발적으로 기꺼이 요구하느냐 아니냐에 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은 빈 약속이 아니다. 상상 속에서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큰 소리로 그러나 비밀스럽게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자. 세 번째 R은 진정으로 의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원하고 요구하는 그림을 얻었으니 그것을 의도나 의지를 실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 내용은 이렇다. 창조적 지성이라고 부르고 싶은 신적 존재를 떠올리면서 그의 협력으로 내 세계 속에 이 그림을 가져오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일이 잘 풀린다면 혹은 행운이 따른다면 과 같은 말로 빗나갈 여지를 둘 필요는 없다. 네 번째 R은 진정으로 열정을 느끼는 것 혹은 내가 의지의 강화라고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 당신의 열정적인 목적을 누군가가 꺾어버리거나 당신의 그림에 악평하도록 놔두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의견에 저항한다. 그리고 삶 속에 만들어 넣으려는 것에 대해 가능한 한 입을 다물어 버린다. 이 열정은 윌리엄 제임스가 그 그림을 충분히 오랫동안 간직한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 갈망하는 것을 모두 삶에 끌어들이는데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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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한 사람들은 결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환경 때문에 갈망하게 된 것도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작용하는 네 개의 알을 모두 가졌다. 특히 네 번째의 알을 가졌다. 그들은 진정으로 열정적인 사람들이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흔쾌히 소망하자. 당신은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나눠 가질 자격이 있다. 자신을 한계 안에 가두지 말자. 자신을 가치 없다고 보지 말자. 당신은 신의 신성한 창조물이다. 이 지구상에 살았던 누구보다도 많은 부와 사랑과 건강을 누릴 자격이 있다.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말투로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창조적 지성에게 요청하는 형식으로 당신의 소원들을 표현하자. 기꺼이 도움을 청하자. 침착하게 당신의 요청을 소리내어 말하고 글로도 적어두자.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은 빈 약속이 아니다. 의심 없는 확실한 용어를 써서 당신의 요청을 말로 나타내 보자. 구하기는 하지만 받을 기대는 안 한다는 식의 표현으로 자신의 바람을 위장하기보다는 나는 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나는 할 작정이야와 같은 말을 사용하자. 자신에 대한 그림을 되도록 많이 간직하자. 그것을 실현하려는 자신의 의도도 함께 간직하자. 반대에 부딪히면 용기를 잃는 대신에 부정적인 것들을 열정적 에너지로 바꿔 그림을 선명하게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는 초점으로 맞춰 놓자.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을 한다. 직장에서는 밥벌이를 위해서 친구들과는 외톨이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고 노력한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는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없다. 다만 내가 맺고 있는 관계의 질이 곧 내 삶의 질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관계로 인하여 기쁘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관계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되기도 한다. 특히 내가 상대방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클수록 내 인생의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고통이 그 사람의 말과 태도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매번 자신감이 없다고 하며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쉽게 휩쓸리곤 한다. 한 심리학자는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들이 보통 상대방에게 의존성이 클수록 그 위험이 높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예를 들면 오랜 친구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의사를 거절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곁에 없으면 스스로 결정하거나 혼자서 행동하기를 두려워하는 경우, 이미 이별한 뒤에도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다시 재회하여 예전의 시련과 상처가 여전히 반복되는 연애를 하는 경우 등이 모두 해당된다.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주 나오는 고민 중 하나는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 방법이다. 정년퇴직이 보통 60세 전후로 다가오기 때문에 50대는 점진적으로 퇴직 후 삶을 준비해야 할 시기로 여겨진다. 가정에서 자녀 양육이나 가사에서 벗어난 50대 주부들도 이와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이 시기에는 신체적인 건강과 자산 관리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먼저이다.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다. 인간의 인생은 내가 바라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즉, 언젠가 또는 문득 우리에게는 인생을 홀로 보내야만 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생애 한 번은 이런 상황은 찾아올 수 있다. 항상 타인과 함께해야 한다는 의존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상황이 닥쳤을 때 외로움과 두려움이 자신을 압도해 버릴 수 있다. 혼자서 살아가기에 삶은 버겁게만 느껴지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불안함에 빠져들게 한다.
삶을 잘 헤쳐나갈 자신이 없다. 최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대가족은 점차 핵가족으로 변모하였고 이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 1인 가구의 수가 1,000만에 육박했다고 한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이야말로 노후 대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이다.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이란 경제적 독립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자립까지 아우르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자립성을 갖출 수 있을까? 일단 내 자신부터 잘 알아야 한다. 내 습관과 성향,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의존성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매사에 과도한 돌봄을 요구한다. 타인의 지원과 도움 없이 자신이 스스로를 잘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통 평범한 결정을 할 때조차 재확신과 조언을 수없이 요구한다. 이들은 본인 삶의 여러 상황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긴다. 예를 들어 이들은 배우자에게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매번 확인받고 결정해달라며 의존할 수 있다. 아무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이들이 의존하는 사람에게 버려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과하게 가지고 있다. 자신이 의존했던, 가까웠던 인간관계가 끊어지면 즉시 대체자를 찾으려고 한다. 보살핌을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들은 대체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 이것저것 따지지 않을 수 있다. 타인에 대한 과도한 복종심을 가지고 있다. 상대방과 의견 차이가 있는데도 타인으로부터 지지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두려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잘못된 상황인 줄 알면서도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를 할 수 있다. 화를 내는 것이 적절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친구와 동료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 이들은 돌봄과 지지를 받기 위해 무엇이든 한다. 예를 들어 불쾌한 업무를 수행하고 불합리한 요구를 받아들이며 신체적, 정서적 학대도 견뎌내려고 애쓴다. 스스로를 돌볼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고 두려워한다. 자존감과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 본인을 열등하다고 생각하며 본인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은 상대방의 비판이나 거절을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고 과대 해석하여 자기 스스로 자존감을 낮춘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을 회피하며 본인이 무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도움과 재확신을 받으려고 한다. 혼자 사는 힘이 필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관계의 본질은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인맥을 넓히는 데만 힘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친구가 많다고 해서 외롭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겉보기로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진정한 소통과 연결이 없는 관계는 오히려 내면의 외로움을 심화시킬 뿐이다. 친구가 많아도 진정한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경우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취약함이나 진심을 드러내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진짜 나를 숨기고 가면을 쓰고 사는 삶은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기대를 걸고 실망을 반복하면 외로움이 커질 수 있다.
내가 해준 만큼 상대방도 해줄 거야 라는 생각은 종종 실망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항상 균형을 이루는 것은 아니며 기대와 실망은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유형의 관계 패턴에 빠져 끊임없이 취하거나 잃는 상황에 처하면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역할 고정은 불균형적인 관계를 만들고 외로움을 심화시킬 수 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섣불리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자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취미생활이나 흥미로운 활동에 집중하며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혼자 되는 것이 외로움과 같다고 배워왔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모두가 혼자서도 행복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혼자면 무척 외로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다. 혼자라는 말을 떠올리면 우리는 종종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인다. 이는 고립될 것이라는 불안과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지속적으로 혼자가 되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는 메시지를 받아왔다. 이런 사회적 강조는 정신적 의존증 같은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허전함과 우울함을 경험하고 혼자가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느낀다. 하지만 혼자라는 상태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가 믿도록 강요받은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근거 없는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중 하나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공포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자아를 성찰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볼 때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배우자가 떠나고 가족이 우리 곁을 떠나며 친구가 등을 돌릴 때 우리는 스스로를 혼자라고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심한 실망과 함께 고통을 더한다. 그러나 현실은 인생은 다양한 실망을 품고 있으며 가장 친한 친구조차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인생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유일한 존재, 즉 내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내면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하는 삶도 좋지만 혼자여서 느낄 수 있는 행복도 크다. 배우자나 연인이 있더라도 자신의 행복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지워서는 안 되고, 싱글이라면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을 외롭거나 우울하게 만들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는 기회로 삼아보라.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하겠다. 취미를 만든다. 혼자 있는 시간은 취미를 만들고 오랫동안 원하던 버킷리스트 목록을 지워가기에 완벽한 기회다. 그림 그리기, 요리, 수영 등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기회는 수없이 많다. 필요한 건 그것들을 해나갈 시간이다. 자신을 이해하는 데 집중한다.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을 더 잘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무엇이 내 안의 열정에 불을 당기는지를 찾는 시간을 갖는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고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강점을 이용한다.
삶의 모든 면에서 성장을 추구한다. 항상 더 나아질 수 있고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성장 마인드셋을 발전시킨다. 혼자 있는 시간은 새로운 믿음과 관점을 배우고 잊고 다시 배우기 위한 완벽한 시간이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마음 챙김 습관을 키운다. 책을 읽든 요리를 하든 그림을 그리든 그 순간 내가 하는 일에 마음을 두는 데 에너지를 사용하라.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현재에 집중하는 습관이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자리 잡아 항상 그런 삶을 살게 된다. 마음 챙김은 주변의 모든 혼란과 소음 속에서 평정을 찾고 중심을 유지하는 열쇠다. 가끔 혼자 있는 건 정상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의 시간이 필요하며 이는 삶의 한 부분이란 걸 이해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기도 한다. 누군가와 함께 할 때가 이상적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당신도 그렇다면 이제 자기 자신을 돌볼 때이다. 노년에 혼자 잘 사는 방법이라는 글이 있다. 혼자 지내는 버릇을 키우자. 남이 나를 보살펴 주기를 기대하지 말자. 남이 무엇인가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자. 무슨 일이든 자기 힘으로 하자. 죽는 날까지 일거리가 있다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움직이자. 늙으면 시간이 많으니 항상 운동하자. 당황하지 말고 성급해하지 말고 뛰지 말자. 체력, 기억력이 왕성하다고 뽐내지 말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버릇을 기르자. 나의 괴로움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지 말자. 편한 것 찾지 말고 외로움을 만들지 말자. 늙은이라고 냉정이 대하더라도 화내지 말자. 자손들이 무시하더라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친구가 먼저 죽어도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자. 고독함을 이기려면 취미생활과 봉사생활을 하자. 일하고 공치사 하지 말자.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마음과 다른 인사치레는 하지 말자. 칭찬하는 말도 조심해서 하자. 청하지 않으면 충고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남의 생활에 참견 말자. 몸에 좋다고 아무 약이나 먹지 말고 남에게 권하지 말자. 의사를 정확히 말하고 겉과 속이 다른 표현을 하지 말자. 어떤 상황에도 남을 헐뜯지 말자. 함께 살지 않는 며느리나 딸이 더 좋다고 하지 말자. 같이 사는 며느리나 딸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자. 잠깐 만나 하는 말 귀에 담아두지 말자. 가끔 오는 식구보다 매일 보살펴주는 사람에게 감사하자. 할 수 없는 일은 시작도 하지 말자.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동물을 기르지 말자. 사진, 감사패, 내 옷은 정리하고 가자. 후덕한 늙은이가 되자. 즐거워지려면 돈을 베풀어라. 그러나 돈만 주면 다 된다는 생각은 말자. 일을 시킬 때는 자손보다 직업적인 사람을 쓰자. 일을 시키고 잔소리하지 말자. 외출할 때는 항상 긴장하자. 젊은 사람 가는데 동행하지 말자. 여행을 떠나면 여행지에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자. 이사를 가거나 대청소를 할 때 자리를 피해주자. 음식은 소식하자. 방문을 자주 열고 샤워를 자주 하자. 몸을 단정히 하고 항상 화장을 하자.
구취에 채취에 신경 쓰자. 옷차림은 밝게, 속옷은 자주 갈아입자. 이웃을 사랑하자. 늙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하자. 인간답게 죽는 모습을 자손들에게 보여주자. 자살은 자식에 대한 배반이다. 늘 감사하자.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하자. 늘 기도하자. 그리고 또 기도하자. 항상 기뻐하자. 그리고 또 기뻐하자. 인생 후반전에는 관계에도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어떤 가지를 치고 어떤 가지를 남길 것인가. 사람 보는 안목이 중요하다. 특히 나에게 진정한 친구가 누구일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진정한 친구란 무엇일까? 친구는 가깝고 오래 사귄 것을 뜻한다.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친구가 3명만 있다면 정말 성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늘 곁에서 함께하는 진정한 친구의 모습은 이렇다. 진정한 친구는 뒤에서 몰래 험담하지 않으며 인신공격하지 않는다. 진정한 친구는 무의미한 논쟁은 하지 않으며 대화 중에 말을 끊지도 않는다. 진정한 친구는 목표에 대해 낙담하게 하지 않으며 과거에 대해 흉보지 않는다. 진정한 친구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도록 두지 않으며 성공을 질투하지 않는다. 진정한 친구는 친구를 판단, 수정하려고 하지 않으며 우정의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영국 끝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라는 질문을 현상 공모했다. 독자들로부터 비행기, 기차, 도보 등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나왔다. 과연 1등으로 당선된 답은 무엇이었을까? 전혀 예상 밖의 의외의 답이 1등으로 뽑혔다. 그것은 바로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었다. 좋은 친구들과 함께라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재미있게 갈 수 있으니 지루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1등이 되었을 것이다. 많은 위인들이 친구와 관련된 명언을 남겼다. 우정이라는 기계에 잘 정제된 예의라는 기름을 바르는 것은 현명하다. 설명하지 마라. 친구라면 설명할 필요가 없고 적이라면 어차피 당신을 믿으려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과 리무진을 타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겠지만 정작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은 리무진이 고장났을 때 같이 버스를 타줄 사람이다. 선물로 친구를 사지 마라. 선물을 주지 않으면 그 친구의 사랑도 끝날 것이다. 불행은 누가 진정한 친구가 아닌지를 보여준다. 풍요 속에서는 친구들이 나를 알게 되고 역경 속에서는 내가 친구를 알게 된다. 친구를 얻는 방법은 친구에게 부탁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더라도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 방법은 비단 앞에서 제시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인생 후반전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지혜가 켜켜이 쌓이다 보면 인생에서 예측하지 못한 어떤 상황이 와도 스스로 강건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낭독할 책은 행복한 이기주의자의 2번째 이야기이다. 전 세계의 1억 독자가 사랑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웨인 다이어 박사가 현인들의 지혜를 모아서 펼친 책이다. 그들의 지혜가 당신의 삶에 에너지와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바란다. 내가 처한 상황을 전환시키는 법. 깨달은 뒤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다. 일반적으로 깨달은 상태라는 높은 정신적 경지의 현상을 연구할 때마다 이 간단한 화두는 나에게 큰 기쁨의 원천이 된다.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난해한 개념에 대해 보통 올바른 정신적 훈련을 통해 열심히 정진한다면 언젠가는 성취하게 될 의식 상태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려는 이유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순수한 기쁨을 누리게 되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이 유명한 화두는 그와는 좀 다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깨달음이란 노력하여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도달하는 것이라고. 한번 이 알매 도달하면 모든 것이 변화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눈을 감고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눈을 뜬 것과 같다. 이제 볼 수 있지만 세상이 바뀌진 않은 것이다.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다는 이 화두는 깨달음이란 히말라야 산맥의 깊은 동굴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야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것은 구루나 책에서 또는 공부로 얻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있어서 깨달은 상태라는 것은 무언가에 깊이 몰입해 있는 상태,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평화에 쌓여 있는 상태라는 매우 기본적인 개념이다. 만약 내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고 긴장하면 바로 그 순간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 나는 이런 불안정한 순간을 알게 되는 것이 깨달음을 얻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믿는다. 깨달은 사람과 무지한 사람의 차이는 자신이 무지한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다고도 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나는 내적 평화가 더 커지고 깨달음에 대한 의식도 더 깊어진 것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10대 때부터 해온 대로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다. 비록 일의 종류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날마다 돈이 될 일을 하고 있다. 나는 매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하고 적당히 먹고 이를 닦고 뒤를 본다. 첫 아이가 태어난 이래 과거 30년 동안 그리고 7명의 자식들을 더 키워낸 오늘까지 나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 어떻게 아이들을 보호하고 먹이고 가르치고 다룰 것인지. 생활을 걱정하며 계속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다. 깨달음은 일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을 통해 얻은 선견지명이 당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뭐란 말인가? 일상의 허드렛 일을 해결해 주지도 않고 문제가 없는 고요한 생활로 이끌지도 못한다면 말이다. 깨달음은 당신의 외부 세계를 바꾸어 놓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을 다루는 당신의 방법을 바꿀 것이다. 이전에 나는 아이들의 행동을 보며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내 것이라는 소유욕과 애착을 버리게 되었다. 이제는 8살짜리 딸아이가 짜증낼 때도 아이가 관심을 끌기 위해 하는 행위라고 해석한다. 딸의 어린애 같은 행동에 휘말려서 분을 내고 싶은 마음은 없다. 내 아이들 역시 이런 식의 초연한 관점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초연함이란 무관심한 태도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언제나 평화로운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로움이다. 아직도 매일 감당해야 할 똑같은 문제, 사건, 일은 존재한다. 전에는 아주 지저분한 기저귀를 갈거나 아이가 마룻바닥에 토해 놓은 것을 치워야 했을 때 심한 혐오감을 느꼈다. 이건 도저히 할 수 없어. 이걸 치우다간 구역질이 나올 거야. 그리고 슬쩍 피해버리거나 어쩔 수 없이 치우면서 후각을 찌르는 냄새에 괴로워했다. 그런 태도는 부모 노릇을 즐겁지 않은 임무로 전락시킬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놀랍게도 요즘 나는 더러운 기저귀나 토사물 더미를 보고도 더 이상 신체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다. 토사물은 내가 깨닫기 전에도 거기 있었고 깨달은 후에도 거기 있다.
하지만 깨달은 다음에는 초연한 태도로 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평화다.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다. 나는 차라리 평화를 선택할 수 있다. 나는 그 화건 하나가 깨달음에 관한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빨래를 하고 물건을 나르는 등의 일을 하는 동안 평화로움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깨달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진 않는다. 그보다는 당신이 자유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 그 자체가 되는 것이자 우주와 연결되는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육신의 한계 때문에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게 된다. 깨달은 뒤에는 가장 세속적인 일을 포함한 모든 일들이 신을 알기 위한 기회가 된다. 정신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모든 사물, 모든 사람과 동일시함으로 온 세상을 평화로운 마음으로 대한다. 꽃과 나무를 선입견으로 분류하지 않게 되고 자연과 접촉하는 일에 더욱 빠져들게 된다. 이 간단하고 짧은 화두는 수천 년 동안 깨달음을 구한 사람들을 통해 전해 내려온 대단한 선물이다. 당신 안에서나 밖에서나 눈에 보이는 것을 바꿀 필요는 결코 없다. 단지 보는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을 뿐이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마지막으로 깨달았다고 해서 결코 겉으로 드러내선 안 된다. 나는 깨달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깨달은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그렇다는 것을 스스로 표현하자. 절망의 순간에 당신이 탓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경우이고 자신이 얼마나 자주 그 함정에 빠지는지 눈여겨보자.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다. 무지한 사람들은 대개 자신들의 무지를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깨달음이란 앞으로 주위 환경이 좀 더 나아지면 언젠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 것처럼 늘 해야 할 일이 당신에게 있다. 그 일을 어떻게 보는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평화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다. 그런 일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대처해보자. 예를 들어 교통체증이 심하거나 오래 줄을 서야 해서 짜증이 잔뜩 날 때 이를 현대 생활의 일상적인 일로만 보지 말고 이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보자. 마음속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 슬픔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우리 인생에는 사고, 질병, 재정적인 재난, 관계의 단절, 화재나 홍수, 재산의 손실 혹은 죽음과 같은 절망적이고 어두운 시간들이 존재한다. 그 시간은 우리를 고통, 분노, 거부, 그리고 슬픔에 무수히 빠뜨린다. 대부분이 그렇듯이 당신도 슬픔 속에 깊이 가라앉아 자신의 불행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마침내 긴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그것을 딛고 일어나 포용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상실이나 몰락이라고 당신이 이름 붙인 살면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돌이켜보라. 그리고 그 일들이 이미 예정되었던 일이라고 가정해보라. 슬픔을 가져다 준 그 사건은 반드시 겪어야 했던 일이고 당신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가정해보라. 그리고 이제 당신이 거기에 걸맞은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라. 분명 이런 가정은 지금껏 큰 재앙이나 죽음에 대해 배웠던 것과는 상충하는 것이다.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다. 루미의 시각에서 본 진리가 고통스런 상황에 반응하는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한다는 말이다. 슬픔 안에 있는 선물이나 달콤함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이 세상은 우리 모두를 꼭 필요로 하는 합리적인 체계라서 거기에 우연이란 없다.
바로 지금 여기에 슬픔의 한가운데서 배울 것이 있다. 당신은 이런 교훈을 받아들여 즐거운 확신을 맛볼 수 있다. 비극을 좋아하는 척할 순 없으나 그것을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마음먹을 순 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슬픔을 이겨낼 것이고 슬픔을 파는 행상인의 장사판을 뒤엎을 것이다. 원시사회에서 죽음은 축하의 기회였다. 슬픔과 비탄의 시간 속에서도 그들은 기본적인 사실을 잊지 않았다. 이 땅에 도착한 것도 떠나는 것도 질서에 따라 이뤄진다는 사실을. 우주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진행한다. 이 질서는 우리가 일생 동안 겪은 수많은 고통을 포함하여 창조물의 세포 하나하나 속에 흐르고 있다. 나는 고등학생 때 높이뛰기 선수였다. 가로막대 너머로 내 온몸을 던질 도움닫기를 할 때는 에너지를 증폭시키기 위해 최대한 몸을 낮췄다. 더 높이 솟구치려면 몸을 낮추었다가 점프를 해야 했다. 비탄이 단지 슬픔의 내적 표현일 뿐이라면 그것은 우리를 끝도 없는 밑바닥까지 추락시킬 것이다. 우리는 한없는 슬픔 때문에 꼼짝도 하지 못하고 죄책감과 고통에 짓눌릴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절망 안에 달콤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슬픔을 떨쳐 버릴 수 있다. 몰락이 있기에 우리는 일어설 발판을 다시 얻고 황폐한 삶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와 위로 솟구치게 된다. 슬픔에 잠겨있는 순간에 아주 침착하게 말해보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이 상실감을 넘어서서 고통을 축복으로 바라볼 수는 없을까? 그리고 자신의 반응을 잘 살핀 후 그대로 따라보자. 당신은 절망에 대해 좀 더 나은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다. 상실감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연습을 해보자. 상실감을 느끼고 그것을 표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축복을 느낄 수도 있다. 즉각적인 변화를 바라지는 말자. 내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느끼는 그대로 내버려 두자. 모든 절망은 축복이며 모든 상실은 신의 질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점차 슬픔을 달콤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에너지를 갖게 될 것이다. 너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다. 심리학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다. 이루고 싶은 모습을 마음속에 그린 다음 충분한 시간 동안 그 그림이 사라지지 않게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꿈꿀 때와 마찬가지로 생각도 그림으로 하게 된다. 단어도 문장도 구절도 없고 정신적인 이미지만 있을 뿐이다. 단어는 서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그런 그림들을 묘사할 수 있게 해주는 상징들이다. 나는 이런 원칙에 따라 내 운명을 명시하라라는 책을 쓴 적이 있다. 네 가지 R이라는 나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제안하려 한다. 여기 그 네 가지 R이 한 문장 안에 있다.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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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원하는 것은 결국 얻게 될 것이다. 첫 번째 R은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을 나타낸다. 승진, 세차, 몸무게 줄이기, 중독에서 벗어나기 등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그림을 만들어내는 곳은 여기다. 일단 그림이 만들어지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거나 원하는 새 차를 몰고 있거나 원하는 몸무게에 도달해 있거나 중독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을 그림 속에서 보게 되므로 그것들을 바라게 된다. 우리가 겉으로 표현하는 모든 것들은 내부의 그림 그리기가 기초가 되어 그것을 바라는 데서 시작된다. 두 번째 R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을 상징한다. 바라는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것과 갈망하는 것의 차이는
그것을 자발적으로 기꺼이 요구하느냐 아니냐에 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은 빈 약속이 아니다. 상상 속에서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큰 소리로, 그러나 비밀스럽게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자. 세 번째 R은 진정으로 의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원하고 요구하는 그림을 얻었으니 그것을 의도나 의지를 실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 내용은 이렇다. 창조적 지성이라고 부르고 싶은 신적 존재를 떠올리면서 그의 협력으로 내 세계 속에 이 그림을 가져오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일이 잘 풀린다면 혹은 행운이 따른다면 과 같은 말로 빗나갈 여지를 둘 필요는 없다. 네 번째 R은 진정으로 열정을 느끼는 것 혹은 내가 의지의 강화라고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 당신의 열정적인 목적을 누군가가 꺾어버리거나 당신의 그림에 악평하도록 놔두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의견에 저항한다. 그리고 삶 속에 만들어 넣으려는 것에 대해 가능한 한 입을 다물어 버린다. 이 열정은 윌리엄 제임스가 그 그림을 충분히 오랫동안 간직한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 갈망하는 것을 모두 삶에 끌어들이는데 정말로 성공한 사람들은 결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환경 때문에 갈망하게 된 것도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작용하는 네 개의 R을 모두 가졌다. 특히 네 번째의 R을 가졌다. 그들은 진정으로 열정적인 사람들이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흔쾌히 소망하자. 당신은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나눠 가질 자격이 있다. 자신을 한계 안에 가두지 말자. 자신을 가치 없다고 보지 말자. 당신은 신의 신성한 창조물이다. 이 지구상에 살았던 누구보다도 많은 부와 사랑과 건강을 누릴 자격이 있다.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말투로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창조적 지성에게 요청하는 형식으로 당신의 소원들을 표현하자. 기꺼이 도움을 청하자. 침착하게 당신의 요청을 소리내어 말하고 글로도 적어두자.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은 빈 약속이 아니다. 의심 없는 확실한 용어를 써서 당신의 요청을 말로 나타내보자. 구하기는 하지만 받을 기대는 안 한다는 식의 표현으로 자신의 바람을 위장하기보다는 나는 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나는 할 작정이야와 같은 말을 사용하자. 자신에 대한 그림을 되도록 많이 간직하자. 그것을 실현하려는 자신의 의도도 함께 간직하자. 반대에 부딪히면 용기를 잃는 대신에 부정적인 것들을 열정적 에너지로 바꿔 그림을 선명하게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는 초점으로 맞춰 놓자.